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례 절차를 도와주는 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처리해야 할 일은 없었어요. 덕분에 고인을 애도하며 찾아오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저씨,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저를 정말 딸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엄마와 아저씨 인연 덕분이었죠. 살아생전 늘 베풀고 살았던 아저씨의 빈손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지인들이 저와 엄마도 아는 분들이라 다들 저희에게 한마디씩 위로를 건네셨어요.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와줘서 고맙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셨습니다. 밤 11시를 넘긴 빈소는 제법 고요했어요. 엄마는 벽에 기대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제가 뭐라 말을 걸면 방해가 될 것만 같아서 저도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영정사진 속 아저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늘 봐왔던 그 모습으로요. 그러고 보니 빈소가 차려진 뒤에는 이래저래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아저씨에 대해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네요. 아무런 말이 없는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자니 15년 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둠 속을 헤맸던 그 시절이요. 시장의 골목 끝, 떡볶이를 파는 작은 포장마차.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엄마는 그곳에서 떡볶이를 팔았어요. 아빠는 제가 5살, 오빠가 10살이었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저는 사진을 봐야만 아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가 떠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엄마는 우리 남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더위와 추위가 그대로 느껴지는 좁은 공간에서 엄마는 오빠와 저를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오빠는 엄마의 포장마차에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하다는 게 이유였죠. 제가 봤을 땐 정말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엄마는 서운한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었고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오빠와 다르게 저는 엄마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도마 위에서 순대를 써는 소리, 보글보글 어묵 국물이 끓는 소리, 철판 위에서 떡볶이를 뒤집는 엄마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엄마 그 자체였거든요. 엄마가 맨날 장사한다고 우리 나리랑 제대로 못 놀아줘서 미안해. 내가 뭐 어린애인가? 나도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뭘 자꾸 놀아준대. 지나가다가 친구들이라도 보면 어떡해. 그게 뭐 친구 만나면 떡볶이 좀 팔아달라고 하고 좋지 뭐. 우리 엄마 떡볶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나만 할 수 없잖아. 여자 혼자 몸으로 오빠와 저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애쓰는 엄마에게 저는 제 나름의 응원을 건네고 싶었어요. 엄마는 늘 우리 남매를 희망이라 불렀고 우리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엄마의 노력 덕분에 우리 세 식구 두 발 뻗고 지낼 수 있는 집도 생겼고 엄마는 저와 오빠를 빚 없이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공부에는 큰 뜻이 없었던 오빠는 전문대에 갔고 졸업한 후에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철부지 오빠가 그래도 취업을 했다고 하니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엄마가 등록금을 내느라 큰돈을 썼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떻게든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주말 알바를 시작했어요. 딸, 용돈 필요하지 않아? 재은이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돈 필요한 곳이 꽤 많았는데 밥도 사 먹어야지, 교재도 사야 되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다니려면 돈 필요하잖아. 어쩜 너는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에이, 날 뭘로 보고.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네요. 주말에 알바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다음 학기는 꼭 장학금 타서 학비도 보탤게. 아휴, 정말 너는 누가 낳았길래 이렇게 속 깊은 소리만 하니. 통장 확인해봐. 엄마가 용돈 조금 넣었어. 그걸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래. 요즘 오빠가 월급 갖다 줘서 돈이 좀 많은가 봐? 월급은 무슨, 엄마한테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지. 회사 다닌다고 또 여기저기 쓸 데가 많은가 보더라고. 둘이 반씩 섞으면 딱 좋을 텐데. 취직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만 아는 오빠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제가 나서면 엄마가 또 걱정할까봐 그냥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그냥 더 이상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어른답게 살길 바랬는데 오빠는 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속도 위반으로요. 여기까지는 그래.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상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엄마 알잖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어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 집에서 애 낳고 살기에는 좀 이제 가장인데 나도 내 집이 있어야지. 아이고 재훈아, 너도 알겠지만 너희들 대학 보내느라 큰돈은 다 썼잖니. 몇 년 뒤에 결혼하겠지 싶어서 그때까지는 얼마라도 모아서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큰돈이 엄마한테 어딨니? 엄마한테 돈이 왜 없어? 집 있잖아. 어차피 나 나갈 거니까 둘이 살기 적당한 데로 옮기고 나한테 보태주면 되잖아. 어차피 나랑 나리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형편도 안 되면서 집을 팔아 돈을 달라니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제 곧 아기 아빠가 될 자식을 외면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엔 엄마의 인생과도 같은 집을 팔고 저와 엄마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전셋값을 빼고 나머지 돈을 몽땅 오빠에게 준 걸로도 모자라 엄마는 대출까지 받아 보탰어요. 물론 그 대출을 갚는 것도 엄마의 몫이었고요. 엄마, 우리 형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어쩔 수 없잖니. 오빠도 이제 가장인데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그걸 왜 엄마 집을 팔아서 해주냐고. 오빠는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세연이도 그래. 오빠가 철없이 굴면 옆에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날름 받냐?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제가 계속 투덜거리면서 말할 때도 엄마는 저를 달래기만 하셨어요. 부모가 되면 자신의 마음을 알 거라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어학 공부를 하는 집단의 특성상 동기들 대부분이 어학연수는 기본으로 다녀왔고 몇 년씩 유학을 가기도 했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제 형편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죠. 엄마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요. 당장에는 꿈을 이룰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내 힘으로 유학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저는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오빠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조카를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집에는 주로 오빠만 왔는데 그마저도 돈이 필요할 때나 아쉬운 소리를 할 때뿐이었죠. 엄마와 저는 새언니가 불편해할까봐 조카를 보여달라는 얘기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오빠가 결혼한 뒤로 저에게 오빠는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냥 엄마의 자식으로만 각자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엄마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에도 엄마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겨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엄마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추가 정밀검사 결과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따라 병원에 갔더니 엄마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하얗게 질린 제 표정을 보고 의사 선생님은 걱정 말라며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다 나을 수 있다고 달래주셨어요.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엄마를 입원시켜야 했죠.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수술비며 입원비며 치료비며 돈이 정말 많이 들 거야. 표적 치료인지 뭔지 그걸 해야 돼서 다 하면 몇천 깨진다고 하던데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엄마, 지금 돈이 문제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큰 돈은 오빠한테 다 들어가 있고 새로 적금 시작한 건 얼마 있지도 않은데 먹고 사느라 바빠 정작 자신은 암보험 하나 들지 않았던, 아니 보험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엄마. 그런 모습까지도 자책을 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미어졌어요. 일단 엄마를 안심시키고 저는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 모아둔 돈은 기껏해야 몇백 정도였고 이 돈으로는 뭘 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가장 많은 빚을 진 오빠가 당연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기꺼이 병원비를 보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제 오산이었지만요. 갑자기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암이라고?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정확한 건 수술하고 치료 받아봐야 알아. 근데 대충 알아보니 그 정도는 들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오랫동안 일도 못할 거야. 오빠 대출도 엄마가 갚고 있는 거 알지? 엄마 간호하다 보면 나도 당장 취업은 어렵고 아르바이트 정도 하거나 엄마 포장마차 대신하는 정도일 텐데 생활비도 필요하고. 와,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넌 모아놓은 거 없어? 아, 오빠, 나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했어. 알바비 조금씩 모아둔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물론 그 돈은 엄마 치료비에 다 보탤 거고. 그러니까 오빠가 좀 도와줘. 엄마 돈 오빠한테 다 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좀 도와줘.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그 돈이 뭐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뭐 대출까지 내가 받아달라고 했냐? 왜 나한테 돈을 달래? 아, 대체 엄마는 보험 하나 안 들고 뭐 했어? 화를 꾹꾹 누르면서 겨우 오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빠의 태도가 저를 점점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비빌 곳은 오빠밖에 없기에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던 새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언니가 오빠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네? 엄마 빨리 수술 받아야 돼요. 돈 때문에 이렇게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요. 엄마가 그동안 오빠랑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
아가씨, 이건 제가 참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무슨 얘기 하시려나 싶어서 듣고 있었던 건데 더 들을 필요가 없겠어요. 저는 민사 제어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배웅은 따로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왔고 어떤 상황인지 옆에서 다 들어놓고 새언니는 오빠만큼이나 냉랭한 말투와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는 이곳에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할 필요도 그럴 가치도 없다고 느껴져서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에 얼굴이 금세 빨개질 정도였지만 오빠 부부에게 받은 상처가 더 차가웠기 때문에 아무런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자식이라는 이유로 다 가져가 놓고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다니. 오빠 부부는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마음이 아플까요? 유일한 희망에게서 배신당한 뒤로 저는 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단 대학생 신분인 제가 당장 큰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기로 결심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극구 말리셨어요. 나리야, 아무리 그래도 전세까지 빼버리면 그건 아니지. 재훈이한테는 말했니? 오빠가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할까봐 그래? 엄마가 얘기할까? 엄마, 나 이제 오빠 없어. 엄마도 아들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더 꺼내지 마. 그냥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어차피 전세계약 기간도 다 끝났고 주인집에 물어보니까 월세로 바꿔주실 수 있대. 그러니까 일단 엄마 치료부터 하고 그리고 다 나으면 그때 나랑 같이 돈 벌어서 다시 집 사자. 응? 엄마는 오빠에 대해서 뭔가 더 묻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눈치를 챈 건지 아니면 제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였는지 일단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오빠에 대한 배신감에 병세가 심해질까 걱정이 돼요. 저도 일단은 오빠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 필요한 짐을 챙기는 동안 자꾸만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고 입술 안쪽에 피가 날 정도였죠. 수술하면 당분간 평소처럼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병원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는 짧은 산책이 엄마와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죠. 수술 첫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웬 꼬마가 저를 향해 뛰어오더니 결국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제 옷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손님이 오시며 끈적하게 묻은 음료를 대충 닦아내고 로비로 나왔더니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먼저 병실로 돌아갔나 싶어서 가보니 병실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보호자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엄마가 오지 않았다고 했죠. 금방 오겠지 싶어서 책을 읽으며 기다렸더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걱정스런 마음에 다시 나가서 찾아보려는데 엄마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다 갔어? 아는 사람을 좀 만났어. 그래서 얘기 좀 하느라고. 밖에 좀 있었더니 춥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내일 수술이니까. 엄마는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지만 내일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겠지 싶었어요. 다음날 엄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그날부터 수술을 받는 오늘까지 오빠 부부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며칠 동안 상처 회복을 하고 집에서 꾸준히 해야 할 팔 운동 같은 것들을 교육받으며 지냈더니
드디어 퇴원 날짜가 되었습니다. 물론 퇴원 후에는 항암 치료를 시작으로 해야 할 치료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수술을 잘 마친 것만으로 그저 감사했어요. 엄마가 병실에서 잠시 대기하는 동안 수납을 하러 갔는데 창구 직원에게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수술비, 병원비 전액 결제 끝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직원이 준 영수증에는 전액 납부가 되었다고 찍혀 있었거든요. 대체 누가? 설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오빠가 미안해서? 그러면 나한테 말도 없이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일단은 엄마를 집에 모시고 간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엄마와 제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지나가는 차인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엄마한테 대뜸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보니 이미 아는 사람인 듯 엄마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뭔지 어안이 벙벙한 사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병원 원장님이랑 친해서 자주 병원에 다니나 보더라고. 이번에도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정말 우연히 로비에서 만났거든. 사실 아빠 만나기 전에 잠깐 연이 있었던 사람이야. 뭐? 왜 그때는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뭐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그 친구가 병원비까지 내주는 바람에 이건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이 차도 엄마 퇴원한다고 집에 편하게 가라고 보내준 거고. 뭐? 안 그래도 수납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엄마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정리하면 과거에 아빠를 만나기 전 인연이 있던 분이 엄마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 엄마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모두 내주셨다는 그런 얘기였죠. 대체 어떤 사이였길래 이렇게 큰 돈을 대신 내준 걸까? 엄마는 저에게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지만 어쩐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 몰래 기사님에게 받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엄마를 도와주신 친구분을 꼭 만나 뵙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어요. 약속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요. 데리러 오는 것은 부담스러워 알아서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몇 번의 만류 끝에 주소 하나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약속 당일 엄마에게는 잠깐 학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저는 의문의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주소에 적힌 집을 찾아가 보니 제 눈앞에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솟은 대문만 봐도 이 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문이 열렸어요. 돌계단을 오르자 깔끔한 정원이 보였고 그 끝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정원을 반 정도 걸어갔을 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웬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엄마 또래의 남자분이었어요. 인상 좋은 남자분을 따라 들어갔더니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몸이 착 감기는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렸더니 도우미분이 차를 내어주셨어요. 차에서 나는 향기마저도 참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집안의 고급스러움에 매료될수록 자꾸만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 떡볶이 아줌마와 대저택에 사는 아저씨. 이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차는 입에 좀 맞나요? 네, 향이 참 좋네요.
참, 말씀 편하게 하세요. 엄마 친구분이시라고. 그럴까, 그럼? 나리도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좋겠네. 참. 그리고 정확히는 내가 오빠야. 2살 오빠. 엄마보다 2살 오빠라며 어딘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저씨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살짝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느껴지면서 긴장됐던 마음도 좀 풀어지는 것 같았죠. 일단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했어요. 병원비를 다 내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말씀을 따로 안 하셔서 집에 갈 때까지 몰랐어요. 지인이는 내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끝까지 고민하면서 망설였거든. 근데 나는 꼭 해주고 싶었어. 아니, 더한 것도 해줄 수 있고 말고. 두 분이 대체 어떤 사이셨길래. 엄마는 그냥 아빠 만나기 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이라고만 하시고 더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실례가 아니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이야기에 아저씨는 빙긋 웃으시며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색바랜 사진 속에는 꽃다발을 든 여자와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꽃다발을 든 여자는 누가 봐도 엄마였어요. 지금 제 모습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아마도 아저씨겠죠. 이 사진은 내가 대학교 입학하던 날 지인이가 축하해주러 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란다. 나리 엄마와 나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어. 지인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 2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시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그곳에 가게 됐지. 당시에 나는 상처투성이에 한껏 날선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뾰족했던 사람이었어. 고아원에 있던 모두가 나를 피하고 싫어했지. 근데 유일하게 다가와줬던 게 지인이었어. 엄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얼핏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저씨 이야기가 더 궁금했어요. 나도 어쩐지 지인이랑 있으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 나보다 어린 여자애한테 의지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지. 그렇게 매일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둘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깨달았지. 서로가 첫사랑이라는 것을. 늙은 모습으로 말하니 좀 어색하지. 나는 성인이 되고 먼저 고아원을 나왔어. 대학에 합격하고 고아원 원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한 학기를 겨우 다니고 나서 바로 군대에 갔지. 그 사이에 지인이도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어.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꼭 결혼하자는 약속도 했었지. 아저씨 입에서 나온 말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마의 첫사랑이 등장한 것도 모자라 2사람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다는 것까지 전부요. 아저씨의 말대로라면 어째서 끝내 이어지지 못했는지도 궁금했죠. 지인이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직을 했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 뒷바라지를 했지. 지금의 너보다도 어린 나이였어. 장학금을 아쉽게 놓쳤을 때는 지인이가 기꺼이 학비를 보탰어. 하루 종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번 돈이었지. 그 돈으로 내 학비도 내주고 집세도 내주고 교재비도 내줬단다. 나도 주말에는 알바를 했지만 내가 하는 공부가 워낙 할 게 많고 어려워서 지인이는 나보고
돈 버는 건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해줬어.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지금까지도 자식들한테 희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예전부터 그랬었다니. 그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언젠가는 갚아야 할 지인이에 대한 마음의 빚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 학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하게 된 거지. 내 전공과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기회였어. 교수님도 나를 추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하지만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단다. 학비는 지원이 됐지만 비행기 값도 그렇고 현지 체류비도 그렇고 추가로 드는 돈이 너무 컸거든. 가난한 고아 대학생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거였어. 근데 이걸 지인이가 알게 됐어. 내 가방을 정리해주다가 쓰다만 추천서를 본 거야. 그리고 며칠 뒤 돈 봉투를 내밀더라. 그 돈으로 유학을 가라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얼마씩 따로 저축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나중에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모았던 거라면서. 어차피 우리 둘이 쓰려고 했던 거니 지금 나한테 투자하는 셈 치겠다고. 그러니까 유학 다녀오라고 말이야. 사실상 지인이의 전 재산이었지. 투자니 뭐니 그런 말들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 덜 미안하라고 둘러댄 말이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 재산을 망설임 없이 내놓은 사람. 우리 엄마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사람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오빠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덕분에 나는 유학길에 올랐단다.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았기에 공부하는 내내 한국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지. 지인이와는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았어. 처음에는 편지가 잘 왔어. 그런데 조금씩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겨버렸지. 불안했지만 당시에는 공부에 할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도 정신이 없었어. 지인이도 바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빨리 학위 수여를 하는 것만이 지인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만 몰두했어. 그래서는 안 됐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결국 국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 드디어 지은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왔지. 꼬박 4년 만이었어. 그런데 내가 돌아온 곳에 지인이는 없었어.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아저씨가 돌아오기 1년 전, 엄마는 이미 오빠를 낳은 상태였어요.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들은 적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저씨를 기다리는 동안 지쳐버린 엄마가 아빠를 만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를 회상하는 아저씨의 표정에서는 괴로움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대기업의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받고 엄마를 찾아가 청혼을 할 생각이었던 아저씨는 그 어디에서도 엄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전에 다니던 일터에 갔지만 엄마가 일을 그만둔 지 이미 한참이 지난 뒤였고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아저씨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둘이 함께 살던 동네를 뒤지고 다녔지만 결국 엄마에 대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끝내 엄마를 찾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것 같았죠.
궁금했어. 대체 나에게 말도 없이 어딜 간 건지. 하지만 작정하고 숨어버린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 나는 결국 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 지인이가 생각나는 만큼 일에 더 몰두했단다. 무슨 이유로 나를 떠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다짐만 했어. 그렇게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살았어. 덕분에 중요한 특허도 몇 개 내게 됐고 명예도 돈도 가질 수 있었단다. 그때 벌었던 돈들로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 보다시피 꽤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됐지. 그럼 다른 가족분들은? 나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 아니, 못한 건가? 지인이 말고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상상하지 않았거든. 언젠가는 지인이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때를 놓쳤어. 난 지인이와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였지.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 엄마랑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건 들었지. 내가 구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수술을 앞둔 아이가 있었어. 그 병원 원장이 나랑 동창이기도 해서 잘 부탁한다고 인사할 겸 들렀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려는데 로비에서 앉아있는 지인이를 봤어. 30년이 훌쩍 지나서 만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지인이도 나와 눈이 마주치고 정말 놀라더구나. 피하려는 지인이를 따라가 붙잡았더니 딸이 볼지도 모른다면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밖으로 나간 뒤에야 겨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엄마에게 왜 떠난 건지 물어보셨어요? 대체 이유가 뭐였대요? 아빠와의 만남과 오빠의 출산. 대충 예상이 가는 이야기였지만 진실이 궁금했어요. 내가 떠난 사이 지인이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공장으로 이직을 했다고 했어. 일하는 시간도 더 길고 일도 더 복잡했지만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했다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 그날따라 몸도 영 좋지 않았는데 쉴 수가 없어서 일을 나갔던 모양이야. 잠깐 부주의했던 순간 기계에 손을 다칠 뻔했는데 그때 지인이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 덕분에 지인이는 무사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를 잃어야 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나리의 아빠였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자신 때문에 손가락을 잃은 아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엄마는 결국 아빠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 이야기를 차마 아저씨한테 하지 못하고 말없이 떠나는 걸 선택했다면서요. 그렇게 아빠와 결혼을 하고 오빠를 낳고 5년 후에는 저를 낳았다면서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저와 오빠를 키우느라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다 보니 지금이 되었다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아려왔어요.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만 했던 엄마.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아저씨에게도 그랬고 손가락을 다친 아빠에게도 그랬고 오빠와 저에게도 희생만 해온 삶. 엄마의 과거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나를 만난 다음 날 암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웃는 지인이를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었단다. 지금 당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병원비를 내주는 것뿐이었어. 지인이에게
내가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더구나.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해 아직도 미안해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지인이 덕인데 지인이의 거절은 나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단다. 수술 후에도 병원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몸도 아플 텐데 괜히 신경 쓰다가 회복이 늦어질까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다. 그랬군요. 미안하긴요. 사실 감사했어요. 엄마 병원비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 마련하려고 많이 고생하기도 했고요. 엄마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을 텐데. 지인이는 그런 사람이지. 자기 힘든 것은 절대로 티내지 않는 사람. 이제 항암도 받아야 하고 치료가 많이 남았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가 곧 졸업을 해요. 취업 준비하면서 엄마 항암 치료 도와야죠. 나리 위로 오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빠는? 오빠 이야기에 북받친 나머지 저는 오늘 처음 만난 엄마의 첫사랑에게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몽땅 털어놓았어요. 엄마에게도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요. 아저씨는 이 말을 짚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어요. 세상에, 그런 지인이한테서 어떻게 그런 자식이. 저 나리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한테 들어가는 모든 치료비는 다 내가 부담하마. 네? 아니에요. 대신 내달라고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는 하지 못하는 말이라 누구라도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야기한 거지 절대로 그런 뜻 아니에요. 나리는 성격까지 정말 엄마를 쏙 닮았구나.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단다. 이건 내가 너희 엄마한테 갚아야 할 빚 같은 거야. 나에게 온 마음을 쏟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준 지인이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던 거니까. 봐라, 아저씨가 이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엄마 치료에만 전념하면 좋겠구나. 그래도 엄마 가시면 큰일 날 텐데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엄마를 한번 만나려고 했어. 본격적으로 항암 시작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전에 해결할 것들이 좀 있거든. 아저씨는 저에게 앞으로 자주 보자는 말을 남기셨고 물음표만 가득한 상태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엄마가 쉬는 동안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현관에 못 보던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꽤 비싸 보이는 구두를 보니 예상 가는 사람이 있었죠. 역시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선뜻 두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오빠, 내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런 걸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염치라니, 그런 말이 어딨니?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뭔데? 이렇게 너 만났을 때 너한테 다 보답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응? 아저씨는 대뜸 저에게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병원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다면서요. 월세니 뭐니 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치료에만 힘쓰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빌린 대출금도 싹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도 아저씨의 설득에 지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빠 고마워. 우리 나리 생각해서 내가 고맙게 받을게.
고마워하지 말래도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받은 마음을 보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야. 나리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며. 엄마가 나리 유학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아저씨가 지금 장학재단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나리한테 연락이 갈 거야. 명문대 장학생인데 이렇게 좋은 인재를 놓칠 수 없지. 말씀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라서요. 당장 유학을 갈 생각은 없어요. 지인아, 딸을 참 잘 키웠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엄마를 돌볼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싶다만 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 그럼 엄마 항암 치료 끝나면 천천히 유학을 준비하도록 하자꾸나. 기적처럼 나타난 엄마의 첫사랑. 그날 이후 엄마와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와 저는 아저씨가 마련한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호사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엄마는 병원에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 엄마가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엄마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척 감격스러웠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늘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지금처럼 마음이 평온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을 깨려는 불청객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너는 이사를 가놓고 말도 한마디 없어? 하도 연락 안 받길래 엄마한테 했는데 이사 갔다고 해서 와봤지. 아니, 전화로 너무 걱정을 하니까 나 때문에 너희 싸워서 연락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참에 화해시켜주려고 그랬지. 오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엄마 수술 받을 때 전화 한 통 안 하고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치료는 어떻게 됐는지 묻지도 않고 그게 걱정하는 사람 태도야? 당장 나가. 그리고 엄마, 내가 엄마 충격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오빠한테 엄마 수술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랑 엄마랑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이제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너야말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가족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진작 왔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자기는 지금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만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돼? 눈치를 보니 수술비며 이치비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눈을 번뜩이며 어떻게든 뺏어갈 거 없나 둘러보는 꼴이 꼭 날강도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슬펐어요. 끝까지 돈에만 미쳐버린 자식이라니. 더 이상 엄마가 험한 꼴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엄마가 당연히 받아야 할 엄마 거고 여기엔 내 거도 오빠 거도 없어. 제발 염치를 좀 가져. 이렇게까지 막 나가야겠니? 엄마 아직 회복 중이야. 더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도 흐린 눈 하지 말고 인정해. 자식이라고 끝까지 책임질 필요 없다고 할 만큼 했잖아. 나리야, 엄마는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그랬어. 근데 오해는 내가 하고 있었구나. 진작 얘기를 하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엄마가 괜한 짓을 했어. 엄마, 제 말 듣지 말라니까. 그럼 갈 테니까 나 3천만, 딱 3천만 해줘요. 네 눈에는 엄마 항암 치료 받느라 머리 다 빠지고 마른 건 안 보이니? 그저 콩고물 하나 얻어먹을 생각밖에 없어? 네가 사람이야? 짐승 새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혹시나 기대했던 내 마음이 아깝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찾아오지 마. 찾아오고 싶으면 엄마가 그동안 해준 거 다 갚든지
엄마도 제 편이었고 제가 고함을 지르며 따지자 오빠는 결국 내쫓긴 채로 돌아갔어요. 씩씩거리던 오빠가 사라지고 분에 못 이겨오는 저를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다 알면서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였다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한 번만 더 속아주고 싶었다면서요. 엄마의 마음도 알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런 자식은 없는 게 나아요. 그날 이후 다행히 오빠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엄마의 휴대폰에서 오빠와 새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마음 약한 엄마가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들에게서 연락이 없네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엄마는 긴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추적 관찰만 하면 완치도 먼 얘기가 아닐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엄마의 남은 치료는 본인이 잘 돌볼 테니 걱정 말고 더 늦기 전에 떠나라고 하셨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늘 감사해요. 정말 아저씨가 안 계셨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무엇보다 엄마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엄마, 지은이가 젊은 날 나에게 줬던 미래를 이젠 내가 너에게 주고 싶구나. 여긴 나에게 맡기고 이루고 싶은 꿈 꼭 이루도록 해. 나리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우리 나리 믿어. 뭐든 해낼 거야. 저를 가장 따뜻하게 바라보는 두 사람의 응원 덕분에 저는 무사히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한국을 오가며 공부를 하는 사이 엄마도 5년이 넘게 추적 검사를 받았고 사실상 거의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의 기쁜 소식에 맞물려 저 역시 어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내 대기업에 스카우트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는 엄마와 저, 그리고 아저씨, 이렇게 셋이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거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엄마는 아저씨와 재혼을 하진 않으셨지만 두 분은 부부처럼 지내면서 젊은 시절 못다 이룬 약속을 이어나갔어요. 엄마가 젊은 날 잃어버린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찾았다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암 선고를 받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며 살았던 이 15년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조금 먼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엄마와 저에게 크나큰 사랑을 남겨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저씨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을 소중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전 하나뿐인 혈육에게도 외면받고 의지할 곳 없이 막막하기만 했던 지난날, 엄마를 지탱하며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기꺼이 열어주신 저의 은인, 그리고 엄마의 첫사랑, 엄마가 베풀었던 진심 어린 사랑이 세월을 건너 엄마와 저를 구원해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와 저는 손을 맞잡고 아저씨의 발인을 지켰어요. 지금의 이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 날,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